지금 이 순간 어딘가의 나사 엔지니어 책상 위에는 도면 한 장이 놓여 있다. 그 도면에는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고 그 숫자들이 뜻하는 바는 단 하나다. 인류는 화성에 갈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는 진짜로 8개월. 지금까지 우리가 화성에 가기 위해 필요했던 시간이다. 8개월 동안 우주비행사들은 우주선 안에 갇혀 있어야 한다. 8개월 동안 태양풍에 노출된다. 8개월 동안 근육이 녹아내리고 뼈가 약해진다. 8개월 동안 지구와의 통신은 최대 24분의 지연을 가진다. 도움을 요청해도 24분 뒤에야 전달된다. 그리고 돌아오는데도 8개월이 더 걸린다. 하지만 이제 그 숫자가 바뀌려 하고 있다. 45일. 나사가 해열 추진 엔진을 탑재한 우주선으로 계산한 화성까지의 여행 시간이다. 8개월이 45일로 줄어든다. 이것은 단순히 더 빠른 것이 아니다. 이것은 완전히 다른 임무다. 완전히 다른 위험 수준이다. 완전히 다른 인류의 이야기다. 그리고 거의 아무도 이 이야기의 심각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당신이 이 글을 읽고 있는 지금 나사의 우주 핵 추진 프로그램은 이미 진행 중이다. 예산이 배정되었고 계약이 체결되었고 엔지니어들이 출근하고 있다. 로키드 마틴은 설계 계약을 받았다. BWX 테크놀로지스는 핵 연료 요소를 개발하고 있다. 테스트 날짜가 잡혀있다. 이것은 공상과학 소설이 아니다. 이것은 나사의 실제 예산 항목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직 모른다.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를 분명히 해두자. 해결 추진, 즉 NTP 엔진은 핵폭탄이 아니다. 핵폭발로 우주선을 날리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1958년 프로젝트 오리온이 제안했던 방식이고 그 방식은 실제로 검토되다가 폐기되었다.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물리학을 사용한다. 해결 추진 엔진의 작동 원리는 이렇다. 핵분열 반응로가 수소 추진제를 가열한다. 화학 로켓이 연료를 태워서 열을 만드는 것처럼 핵반응로는 핵분열을 통해 훨씬 더 강렬한 열을 만든다. 섭씨 약 2500도까지 가열된 수소는 엄청난 속도로 노즐을 통해 분출된다. 그 반작용으로 우주선이 앞으로 나아간다. 뉴턴의 제3법칙. 모든 작용에는 반대 방향의 동일한 크기의 반작용이 있다. 이것은 당신이 중학교 물리 시간에 배운 그것이다. 다만 차이는 이렇다. 화학 로켓에서 연료가 타면서 나오는 에너지는 킬로그램당 약 15메가줄이다. 핵분열 반응에서 나오는 에너지는 킬로그램당 약 8200만 메가줄이다. 숫자를 다시 읽어보라. 화학연료보다 약 550만 배 더 많은 에너지가 같은质量에서 나온다. 550만 배. 이 숫자가 왜 화성까지의 여행 시간을 8개월에서 45일로 줄이는지 이해하기 시작했는가? 그런데 여기서 잠깐 멈춰야 한다. 왜냐하면 해결 추진 엔진이 갑자기 등장한 새로운 개념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기술의 역사를 모르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1955년 미국은 소련과 우주 경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핵로켓을 구상하고 있었다. 로버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미국은 실제로 핵 열추진 엔진을 만들어서 지상에서 테스트했다. 진짜로. 네바다 사막에서. 방사성 물질을 공기 중에 뿜어내면서. 그리고 그것은 작동했다. 나봐. 핵 엔진, 로켓 차량 애플리케이션. 이것이 로버 프로그램에서 나온 실제 엔진의 이름이다. 1960년대와 70년대에 걸쳐 23번의 엔진 테스트가 이루어졌다. 최장 109분 연속 작동, 최고 출력 1100메가와트, 비출력, 즉 엔진 효율의 지표는 약 825초였다. 화학 로켓의 최고 비출력이 약 450초라는 것을 알면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느껴질 것이다. 너바 엔진 테스트 시설의 엔지니어들을 상상해보라. 1968년 차가운 네바다 사막의 아침. 이름 없는 엔지니어들이 클립보드를 들고 측정 장비 앞에 서 있다.
그 별 앞에는 방금 109분 동안 연속으로 작동한 엔진이 있다. 이것이 화학 로켓의 2배 효율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다. 화성에 사람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들은 흥분했을 것이다. 그 흥분이 결실을 맺기까지 반세기가 더 필요하다는 것은 몰랐겠지만, 그런데 왜 그 엔진들은 우주로 날아가지 않았을까? 1972년 1월 5일 닉슨 대통령은 우주 왕복선 프로그램에 서명했다. 그 결정은 나사의 예상과 방향을 재설정했다. 화성 임무는 미래의 일이 되었다. 너바 프로그램은 취소되었다. 엔지니어들은 다른 곳으로 흩어졌다. 설계도는 파일 캐비닛 속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50년이 지났다. 50년 동안 우리는 화학 로켓으로 우주를 날았다. 아폴로가 화학 로켓으로 달에 갔다. 보이저가 화학 로켓으로 발사되어 중력 보조를 받으며 태양계 끝까지 날아갔다. 허블이 올라갔고 국제 우주정거장이 조립되었고 화성 탐사 로봇들이 보내졌다. 모두 화학 로켓으로. 화학 로켓은 놀라운 기계다. 오해하지 말라. 하지만 화학 로켓에는 물리적 한계가 있다. 당신이 연료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태우든 연소 반응이 만들어낼 수 있는 에너지의 상한선이 있다. 그 한계를 우리는 이미 거의 건드리고 있다. 펠컨 9, 아틀라스 V, 아르테미스의 SLS. 이들은 화학 로켓 공학의 정점에 가깝다. 그 정점으로는 인간을 화성에 보내기에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지금 파일 캐비닛이 다시 열리고 있다. 2019년 나사는 핵열 추진 기술 시험 프로그램에 자금을 배정했다. 2020년대 초반 미국 의회는 관련 법안과 예산을 통과시켰다. 2023년 나사와 국방고등연구국 다르파는 공동으로 드라코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시범 핵열 추진 우주선을 2027년에 실제로 지구 궤도에서 시험하겠다는 계획이다. 2027년 지금으로부터 몇 년 아니다. 드라코가 무엇인지 이해하려면 한 가지를 먼저 알아야 한다. 이것은 화성 임무가 아니다. 화성에 사람을 보내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기술 시연이다. 핵열 추진 엔진이 실제로 우주에서 작동하는지 증명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 증명이 성공하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가 진짜 이야기다. 로키드 마틴은 2023년에 드라코 우주선 설계 계약을 받았다. 이 회사는 F-35 전투기를 만들고 오리온 우주선을 만들고 수십 년간 미국의 가장 복잡한 항공우주 시스템들을 만들어 온 곳이다. 그들이 핵열 추진 우주선 설계를 맡았다. BWX 테크놀로지스는 핵연료 요소 개발을 담당하고 있다. 이 회사는 미국 해군의 핵잠수함 연료를 공급해온 곳이다. 수십 년간의 핵기술 노하우가 지금 우주 엔진으로 향하고 있다. 이들이 우연히 모인 것이 아니다. 이것은 설계된 수렴이다. 미국의 군사, 핵기술, 상업 우주산업, 정부 우주기관이 한 지점을 향해 집중되고 있다. 그 지점의 이름은 화성이다. 그런데 왜 지금인가? 왜 50년 만에 이 기술이 다시 깨어나고 있는가? 답은 복합적이다. 그리고 각각의 이유는 서로 다른 방향에서 같은 결론을 가리키고 있다. 첫 번째 이유는 방사선이다. 우주 방사선은 화성 여행에서 가장 심각한 위험 중 하나다. 지구에서 우리는 지구 자기장과 대기라는 이중 보호막 안에 살고 있다. 지구 저궤도, 즉 국제 우주정거장이 있는 곳에서도 이 보호가 크게 약해진다. 그래서 우주 비행사들은 임무 기간을 제한받는다. 화성 여행은 다르다. 지구 자기장의 보호를 완전히 벗어난 상태로 수개월을 보내야 한다. 태양 플레어가 발생하면 치명적인 양의 방사선이 쏟아진다. 태양계 밖에서 들어오는 은하 우주선은 더 교활하다. 멈추지 않고 예고 없이 지속적으로 온다. 8개월 여행은 이 방사선에 8개월 노출된다는 뜻이다. 연구에 따르면 화성 왕복 여행에서 우주비행사가 받는 방사선 양은 일생에 허용된 최대치의 상당 부분, 경우에 따라서는 전부를 소진할 수 있다. 암 발생 위험이 크게 증가한다. 인지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45일로 여행 시간이 줄어들면 어떻게 되는가? 방사선 노출이 극적으로 줄어든다.
단순히 더 짧은 것이 아니다. 이것은 임무가 생존 가능한 것이 되느냐 마느냐의 차이일 수 있다. 두 번째 이유는 보급이다. 화성까지의 거리는 고정되어 있지 않다. 지구와 화성의 공전 궤도 차이 때문에 두 행성 사이의 거리는 계속 변한다. 최소 약 5,500만 킬로미터에서 최대 약 4억 킬로미터까지 달라진다. 화성 임무의 발사 창문은 약 26개월에 한 번씩 열린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렇다. 화성에 사람을 보내면 그 사람들은 다음 발사 창문이 열릴 때까지 화성에 있어야 한다. 짧아도 18개월, 길면 26개월 이상이다. 그 기간 동안 필요한 모든 것, 음식, 물, 산소, 의약품, 장비, 예비 부품이 미리 화성에 있거나 화성까지의 여행과 함께 와야 한다. 해겔 추진 우주선은 이 방정식을 바꾼다. 여행 시간이 짧아지면 필요한 보급품의 양이 줄어든다. 더 자주 왕복이 가능해진다. 비상 상황이 생겼을 때 구조 임무를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생긴다. 화성이 고립된 섬이 아니라 도달 가능한 목적지가 된다. 세 번째 이유는 지정학이다. 중국은 화성에 가려 한다. 2021년 중국의 태논 1호는 화성 궤도에 진입하고 착륙선에 성공적으로 내려보냈다. 이것은 미국과 러시아만이 성공한 것을 중국이 해냈다는 의미다. 중국은 2033년 유인 화성 임무를 공개적으로 목표로 삼고 있다. 미국이 화성에서 뒤처진다는 것은 단순히 우주 경쟁에서 지는 것이 아니다. 화성의 자원, 화성 궤도의 전략적 위치, 화성 개발에서 나올 기술적 파급 효과, 이 모든 것에서의 주도권이 걸려 있다. 해결 추진 기술은 단순히 더 빠른 화성 여행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더 무거운 화물을 화성에 보낼 수 있게 한다. 더 강력한 우주선을 운용할 수 있게 한다. 태양계 전체에서의 이동 능력을 근본적으로 바꾼다. 그 능력을 가진 나라와 가지지 못한 나라 사이의 차이는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클 것이다. 네 번째 이유는 비용이다. 역사적으로 해결 추진 우주선은 장기적으로 화성 임무의 비용을 낮출 수 있다. 여행 시간이 짧으면 우주 비행사들이 소비하는 보급품이 줄어든다. 보급품이 줄어들면 발사 질량이 줄어든다. 발사 질량이 줄어들면 로켓 수가 줄어든다. 로켓 수가 줄어들면 비용이 줄어든다. 더 나아가 해결 추진 엔진은 연료 효율이 화학 로켓보다 2배 이상 높다. 같은 양의 추진제로 2배 이상의 속도 변화를 얻을 수 있다. 이것은 우주선 설계의 근본적인 제약 조건 중 하나를 완화한다. 이 네 가지 이유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들은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지금이 그 시기라는 것. 하지만 여기서 잠깐 멈추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 기술에는 진짜 어려운 문제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어려운 문제들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정직하지 않다. 첫 번째 어려운 문제는 연료다. 너바 엔진은 고농축 우라늄을 사용했다. 우라늄 235 농도가 93%에 달하는 무기급에 가까운 물질이다. 그 물질을 만들고 운반하고 엔진에 넣는 것은 핵무기 개발과 유사한 기술과 인프라를 필요로 한다. 오늘날의 드라코 프로그램과 이후 계획들은 다른 접근을 사용한다. 고순도 저농축 우라늄, 즉 헤루라는 연료다. 농도 20% 미만. 무기로 직접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하지만 여전히 일반 원전 연료보다 훨씬 고농축이다. 문제는 이 연료가 아직 대량 생산 인프라가 없다는 것이다. 미국에서 현재 HALEU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 사실상 없다. 우라늄 농축 설비를 새로 건설하거나 기존 시설을 개조해야 한다. 그것은 수년의 시간과 수십억 달러의 투자를 의미한다. 연료를 만들 시설이 없으면 엔진도 없다. 이것은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산업적 문제다. 그리고 산업적 문제는 종종 기술적 문제보다 해결하기 더 오래 걸린다. 두 번째 어려운 문제는 테스트다. 해결 추진 엔진을 지상에서 테스트하려면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뜨거운 수소 배기가스를 처리해야 한다. 1960년대의 미국은 그냥 네바다 사막에서 했다. 방사성 물질을 공기 중에 방출하면서.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다. 환경 규정이 있다. 주민들이 있다.
국제 조약이 있다. 그래서 새로운 테스트 방법이 필요하다. 배기가스를 포집하고 처리하는 시스템, 방사성 오염을 방지하는 경납 구조. 이것들은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엔지니어링 문제다. 드라코 프로그램이 지구 궤도에서 테스트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때문이다. 지상보다 궤도에서 테스트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더 쉬울 수 있다. 세 번째 어려운 문제는 핵 안전과 국제 규범이다. 핵물질을 탑재한 우주선을 발사하는 것은 논란이 없지 않다. 1978년 소련의 코스모스 954 위성이 북서 캐나다에 추락하면서 방사성 물질을 흩뿌렸다. 그 사건은 핵동력 위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증폭시켰다. 오늘날에는 국제 가이드라인이 있다. 하지만 이것은 강제력이 있는 조약이 아니다. 구속력 있는 국제법이 아니다. 여러 나라가 동의하는 권고사항이다. 미국이 핵 열추진 우주선을 발사하면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러시아와 중국은 자체 프로그램을 가속화할 것인가? 사고 발생 시 책임 문제는 어떻게 되는가? 이 질문들에 대한 명확한 답이 아직 없다. 그리고 이것들은 기술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외교와 국제법과 신뢰 구축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이다. 그것은 로켓 공합보다 훨씬 예측하기 어렵다. 네 번째 어려운 문제는 시간이다. 나사의 현재 계획으로는 드라코가 2027년에 궤도 시험을 한다. 그 다음 단계로 더 강력한 엔진 개발과 실증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나서야 유인 화성 임무에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의 엔진이 나올 것이다.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의 목표는 2030년대에 유인 화성 임무를 보내는 것이다. 이 타임라인이 실현되려면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어야 한다. 연료 생산 인프라가 제때 구축되어야 하고, 테스트가 성공해야 하고, 예산이 지속되어야 하고, 정치적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아야 한다. 역사는 이런 복잡한 프로그램들이 계획대로 진행되는 경우가 드물다는 것을 보여준다. 아폴로는 케네디의 선언에서 달 착륙까지 8년 걸렸다. 국제우주정거장은 원래 계획보다 훨씬 오래, 훨씬 많은 비용이 들었다. 해결 추진 화성 임무의 타임라인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것이 비관론이 아니다. 이것은 현실적 평가다. 그리고 현실적 평가 없이는 지금 무슨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어쩌면 그래서 더 지금 이 이야기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단순히 로켓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종류의 문명이 되려 하는지에 관한 이야기다. 화성에 가는 것이 왜 중요한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놀랍도록 논쟁적이다. 그리고 그 논쟁은 표면 아래에서 항상 진행되고 있다. 한쪽 관점은 이렇다. 지구에는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넘쳐난다. 기후변화, 빈곤, 질병, 불평등. 화성에 수천억 달러를 쓰는 대신 그 돈을 지구 문제에 써야 하지 않는가? 이것은 진지하게 들어야 할 주장이다. 무시할 수 있는 관점이 아니다. 하지만 다른 관점도 있다. 인류가 단일 행성 문명으로 남아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취약한 상태다. 소행성 충돌, 대규모 화산 폭발, 핵전쟁, 우리가 아직 상상하지 못한 위협들. 이 중 어느 하나가 현실이 될 때 지구에만 모든 것을 의존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는가? 생명보험은 집이 불타기 전에 든다. 종의 생존을 위한 보험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더 즉각적인 논거도 있다. 우주 탐사에서 나온 기술들은 지구에서 우리의 삶을 바꾸었다. GPS는 군사 위성에서 나왔다. MRI 기술은 우주의학 연구에서 파생되었다. 정수 필터, 충격 흡수 소재, 적외선 귀 체온계. 이것들 모두 우주 프로그램의 부산물들이다. 해결 추진 기술이 성숙해지면 그 파급 효과는 어디까지 미칠 것인가? 고온 핵반응로 기술은 지구에서의 에너지 생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더 효율적인 해결료 사이클은 핵 폐기물 문제에 새로운 접근을 제공할 수 있다. 우리는 아직 모른다. 항상 그렇듯이 지평선 너머는 지평선에 닿을 때까지 보이지 않는다. 인류는 항상 같다. 더 멀리, 더 높이,
더 깊이. 아프리카를 벗어나 전 세계로 퍼져나간 우리의 조상들은 더 나은 사냥터를 찾아서만 이동한 것이 아니다. 그들은 이동했기 때문에 인간이었다. 탐험은 우리 종의 특성 중 하나다. 최초의 배를 만든 사람들이 바다 건너 무엇이 있는지 몰랐을 때 그들은 갔다. 최초로 하늘을 날고자 했던 사람들이 성공할지 몰랐을 때 그들은 시도했다. 처음 달을 목표로 삼았을 때 아무도 그게 가능한지 확신하지 못했다. 그래도 했다. 화성은 그 긴 이야기의 다음 장이다. 그리고 행열 추진 엔진은 그 장을 여는 열쇠다. 해결 추진 엔진을 이해하려면 먼저 로켓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뉴턴으로 돌아가야 한다. 1687년 아이작 뉴턴은 프린키피아를 출판했다. 그 책에는 세 가지 운동 법칙이 담겨 있었다. 세 번째 법칙이 로켓의 근거다. 모든 작용에는 같은 크기의 반대 방향 반작용이 있다. 가스를 뒤로 분출하면 로켓은 앞으로 나아간다. 이것이 우주에서 유일하게 작동하는 추진 방식이다. 공기가 없는 우주에서는 프로펠러도 제트 엔진도 작동하지 않는다. 밀어낼 무언가가 필요하다. 그 무언가를 로켓은 자신의 연료에서 만들어낸다. 화학 로켓에서 배기 속도의 한계는 화학 반응 자체에 있다. 수소와 산소를 태우면 물이 된다. 그 반응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가스를 가열한다. 이 가스가 초음속으로 분출될 때 배기 속도는 약 4,500m/s에 달한다. 이것이 화학 로켓 중 가장 효율적인 수소산소 엔진의 성능이다. 해결 추진은 이 방정식을 다르게 푼다. 연료를 태우는 대신 핵 반응로가 열을 만든다. 그 열로 추진제를 가열한다. 가장 가벼운 원소인 수소가 추진제로 사용된다. 원자질량이 가장 작기 때문에 같은 온도에서 가장 빠르게 분출될 수 있다. 핵 반응로는 화학 연소보다 훨씬 높은 온도를 만들 수 있다. 섭씨 2500도 이상. 이 온도에서 수소의 배기 속도는 약 8000m/s에 달한다. 화학 로켓의 거의 2배다. 치올코프스키 로켓 방정식. 이것은 우주 여행의 근본적인 제약을 수학으로 표현한 것이다. 최종 속도는 배기 속도의 질량비의 자연 로그를 곱한 값이다. 이 방정식에서 배기 속도를 2배로 늘리면 같은 질량비에서 2배의 속도를 얻을 수 있다. 또는 같은 최종 속도를 위해 훨씬 적은 연료가 필요해진다. 이것이 해결 추진의 근본적인 장점이다. 해결 추진 엔진의 핵심은 해결료 요소다. 이 요소 안에서 핵분열이 일어나고 그 열이 수소 추진제에 전달된다. 이 요소는 극한의 조건에서 작동해야 한다. 섭씨 2500도 이상의 온도, 극도로 부식성이 강한 수소 환경, 엄청난 열 응력. 1960년대에 너바 엔지니어들은 탄화 우라늄과 흑연의 복합제를 사용했다. 하지만 이 재료는 고온 수소에 서서히 부식되었다. 장기 작동에 한계가 있었다. 현대 재료과학은 더 나은 선택지를 제공한다. 텅스텐 합금, 탄화 지르코늄, 지루화 우라늄. 이 재료들은 더 높은 온도를 견디고 수소 환경에서 더 안정적이다. 하지만 이 재료들을 해결료 요소로 제조하는 것은 여전히 어렵다. 해결료 요소는 단순히 뜨겁고 방사성인 물질이 아니다. 이것은 고도로 정밀한 공학 부품이다. 핵분열을 균일하게 분포시켜야 한다. 열을 효율적으로 전달해야 한다. 기하학적 정밀도를 유지해야 한다. 핵분열은 중성자가 우라늄 원자에 충돌할 때 일어난다. 우라늄 235 원자가 중성자를 흡수하면 불안정해진다. 그리고 2개의 더 작은 원자로 분열된다. 이때 2에서 3개의 중성자가 추가로 방출되고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나온다. 방출된 중성자들이 또 다른 우라늄 원자들을 분열시킨다. 그리고 그 분열에서 또 중성자가 나온다. 연쇄 반응이다. 이 연쇄 반응을 제어하는 것이 반응로의 핵심이다. 너무 느리면 반응이 꺼진다. 너무 빠르면 폭주한다. 딱 적절한 속도로 유지해야 한다.
드라쿠 반응로는 매우 특별하게 설계된다. 고순도 전홍축 우라늄을 사용해서 임계 상태에 도달하기 쉽게 한다. 동시에 제어봉 시스템을 통해 반응 속도를 정밀하게 조절한다. 그리고 비상시에는 즉시 반응을 멈출 수 있어야 한다. 실패 안전. 어떤 고장이 나더라도 안전한 상태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모든 핵 시스템 설계의 제일 원칙이다. 이제 해결 추진 우주선 설계의 핵심적인 공학 도전들을 살펴보자. 왜냐하면 이 도전들이 왜 이 프로그램이 쉽지 않은지를 설명하기 때문이다. 첫 번째 도전은 방사선 차편다. 핵 반응로는 방사선을 방출한다. 감마선, 중성자, 그 외 다양한 방사성 입자들. 이 방사선은 우주 비행사에게 치명적이다. 그래서 반응로와 승무원 구역 사이에 충분한 차폐물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여기에 트레이드 오프가 있다. 차폐물이 무거울수록 우주선의 총 질량이 늘어난다. 질량이 늘어나면 더 많은 추력이 필요하다. 더 많은 추력은 더 큰 엔진을 의미하고 더 큰 엔진은 더 무겁다. 이 순환을 어떻게 끊는가? 한 가지 해결책은 섀도우 실딩이라고 불리는 방법이다. 반응로 바로 뒤에 차폐물을 놓는 대신 우주선을 길게 늘려서 반응로와 승무원 구역 사이의 거리를 최대화한다. 방사선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해서 줄어들기 때문에 거리 자체가 차폐 역할을 한다. 두 번째 도전은 열 관리다. 핵 반응로는 엄청난 양의 열을 생성한다. 그 열의 일부는 수소 추진제를 가열하는 데 사용되지만 나머지는 반응로 구조물 자체를 가열한다. 지구에서는 냉각 시스템이 열을 공기마 물로 전달할 수 있다. 우주에서는 대류가 없다. 진공 상태에서 열은 오직 복사에 의해서만 전달될 수 있다. 복사 냉각은 효율이 낮고 큰 방열판이 필요하다. 세 번째 도전은 재시동 가능성이다. 화성 임무에서는 여러 번의 엔진 점화가 필요하다. 지구 궤도 이탈, 화성 도착 시 감속, 화성 궤도에서 착륙 궤도로 전환. 핵 반응로를 껐다가 다시 켜려면 임계 상태를 다시 확립해야 한다. 이 과정이 신뢰할 수 있게 작동해야 한다. 화성 근처 우주 공간에서 재시동 실패는 재앙적인 결과를 낳는다. 네 번째 도전은 추진제 보관이다. 해결 추진 엔진은 수소를 추진제로 사용한다. 수소는 가장 가벼운 원소이고 액체 상태의 수소는 매우 낮은 온도에서만 유지된다. 섭씨 영하 253도, 절대 영도에서 단 20도이다. 우주 공간에서 수소를 이 온도로 유지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어렵다. 우주선에 태양 복사열이 들어온다. 반응로에서 열이 나온다. 이 모든 열 인력을 막으면서 수소를 극저온으로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을 몇 달 동안 계속해야 한다. 이 네 가지 도전들은 각각 해결 가능한 문제들이다. 하지만 이것들을 동시에 최적화하는 것이 진짜 어렵다. 하나를 해결하면 다른 것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이 엔지니어링이다. 절충점의 공간에서 최적을 찾는, 그리고 이 절충점들의 결과가 도면 위의 숫자들이다. 드라코 프로그램은 다루파와 나사의 공동 프로그램이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국방고등연구국이 우주 핵 추진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분명하다. 군사위성 기동성. 현재 군사위성들은 일단 궤도에 오르면 상대적으로 제한된 기동 능력을 가진다. 화학 추진제는 질량과 부피에 한계가 있다. 핵 추진 위성은 훨씬 더 큰 기동 능력을 가질 수 있다. 이것은 군사 전략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할 수 있다. 우주에서의 주도권이 기동성에 달려 있다면 핵 추진 위성을 먼저 가진 나라가 우주에서의 전략적 우위를 가질 수 있다. 중국과 러시아도 이것을 알고 있다. 러시아는 핵 전기 추진 우주선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왔다. 중국도 핵 추진 우주선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는 보고들이 있다. 이것은 또 다른 우주 경쟁이다. 아폴로 시대의 월면 경주와는 다른 종류의, 더 조용하고 덜 알려져 있고 더 직접적으로 군사적 함의를 가진, 역사적으로 인류의 가장 큰 기술적 도약들은 종종 군사적 필요와 탐험적 욕구가 결합될 때 일어났다. 항공기,
레이더, GPS, 인터넷. 이 모든 것들이 군사적 투자와 민간 응용 사이의 경계에서 탄생했다. 해결 추진도 그 패턴을 따르고 있을 수 있다. 이 이중성을 부정하는 것보다 인정하고 그것과 함께 나아가는 것이 더 정직하다. 이제 드라코 이후를 상상해보자. 해결 추진 엔진 시험이 성공한다. 2027년 혹은 2028년 혹은 몇 년 뒤에 엔진이 궤도에서 작동한다는 것이 증명된다. 그 다음에 무엇이 오는가? 나사의 계획에서는 드라코 이후 더 강력한 엔진 개발이 온다. 드라코는 상대적으로 소형 시험 엔진이다. 실제 화성 임무에 필요한 엔진은 훨씬 크고 강력해야 한다. 더 많은 추력이 필요하다. 더 오랜 시간 작동해야 한다. 더 높은 신뢰도가 필요하다. 2단계는 수년이 걸린다. 아마도 2030년대 초반까지. 현재 가장 논의되는 아이디어 중 하나는 달 관문 게이트웨이를 이용하는 것이다. 달 궤도에 있는 소형 우주정거장.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건설 예정인 화성 임무 우주선을 달 궤도에서 조립하고 해결 추진 엔진을 거기서 점화하는 것. 만약 모든 것이 잘 된다면 2040년대 초 혹은 중반 어딘가에 인간을 화성으로 보낼 수 있을 것이다. 해결 추진 엔진을 탑재한 우주선으로. 그 임무가 어떤 모습일지 상상해보자. 우주선은 아마 여러 부분으로 구성될 것이다. 해결 추진 엔진 모듈, 화성 착륙 및 귀환을 위한 화학 로켓 단계, 거주 모듈, 방사선 차폐를 포함한 생명 유지 시스템. 승무원은 아마 4명에서 6명. 처음에는 이들은 몇 주 만에 화성 궤도에 도달할 것이다. 그리고 착륙할 것이다. 붉은 행성의 표면에. 화성의 중력은 지구의 약 38%다. 무게가 70kg인 사람이 화성에서는 약 27kg처럼 느껴진다. 대기는 지구의 약 1% 밀도인 이산화탄소가 주성분이다. 숨을 쉴 수 없다. 온도는 평균 섭씨 영하 60도지만 낮 기온은 적도 근처에서 영상 20도까지 오른다. 화성의 하늘은 산화철 먼지 때문에 낮 동안 분홍빛 혹은 담황색이다. 해질 무렵에는 오히려 푸르스름한 색으로 변한다. 지구와 반대다. 올림푸스 몬스는 태양계 최대의 화산이다. 높이가 에베레스트의 3배다. 마리메리스 협곡은 미국 대륙 크기만 하다. 깊이가 그랜드 캐니언의 4배에 달한다. 화성 표면에서의 첫 번째 날, 모든 것을 체크했다. 방호복이 제대로 봉인되었다. 에어락 사이클이 시작된다. 해치가 열린다. 그리고 발이 화성 표면을 닿는다. 처음으로, 인류 역사에서 처음으로 인간의 발이 화성 땅을 닿는 순간, 그 순간을 가능하게 하는 것들의 목록 어딘가에 해결 추진 엔진이 있다. 드라코 프로그램이 있다. 2023년에 계약 서명이 있다. 1960년대에 너바 엔지니어들이 있다. 그리고 1687년 뉴턴의 프린키피아가 있다. 모든 발자국은 이전 발자국들 위에 만들어진다. 1972년 그 해에 프로그램이 취소되었다. 50년이 지났다. 어쩌면 1980년대에 이미 유인 화성 임무가 있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지금쯤 화성에는 작은 기지가 있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역상은 되돌릴 수 없다. 그 50년이 낭비된 것만은 아니다. 그 시간 동안 재료과학이 발전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 능력이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우주산업이 민영화되었다. 새로운 세대의 엔지니어들이 훈련되었다. 지금 행렬 추진을 다시 시작하는 것은 1960년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반세기의 기술 발전을 가지고 그 아이디어를 새롭게 구현하는 것이다. 네르바 설계자들이 꿈꿨지만 재료과학의 한계로 실현하지 못했던 것들. 지금의 엔지니어들은 그것들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도구를 가지고 있다. 1969년 7월 아폴로 11호 발사를 지켜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통적인 것이 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가능해지는 순간의 경이로움.
인류가 무언가를 이뤄냈다는 집단적인 자부심. 화성 유인 착륙은 그것의 더 큰 버전일 것이다. 달은 지구에서 보인다. 맨눈으로 볼 수 있다. 화성은 다르다. 붉은 점으로 밤하늘에 보이는 그 점 위에 인간이 서 있다는 것. 그것은 다른 종류의 깨달음을 줄 것이다. 우리는 정말로, 진짜로 우주 문명이 되고 있다는 것. 코페르니쿠스가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고 말했을 때, 다윈이 생명이 진화한다고 말했을 때, 그 생각들은 세계관을 바꿨다. 화성에 인간이 산다는 것, 그것도 비슷한 무게를 가질 것이다. 우리는 우주의 방문자가 아니다. 우리는 우주의 주민이다. 해겔 추진 화성 인물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자주 기술의 언어를 쓴다. 비추력, 델타 V, 열 출력, 임계 질량. 이 숫자들과 용어들은 정확하고 중요하지만 그것들은 이야기의 껍데기다. 진짜 이야기는 다른 곳에 있다. 진짜 이야기는 사람에 관한 것이다. 최초로 행열 추진 우주선에 탑승할 우주비행사들.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아마도 훈련 중일 것이다. 아마도 아직 대학생일 것이다. 어쩌면 아직 태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들이 누구든 그들은 특별한 무게를 짊어질 것이다. 단순히 화성에 간다는 것이 아니다. 핵 추진 시스템으로 간다는 것. 그것이 가져오는 추가적인 심리적 무게. 방사선, 핵 반응으로 전례 없는 여행 조건. 항상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카라벨 선에 올라탄 선원들, 기구에 올라탄 탐험가들, 라이트 형제의 비행기에 올라탄 최초의 조종사, 아폴로 1호 화재에서 사망한 3명의 우주비행사. 그들은 위험을 알았다. 그래도 갔다. 그것이 용기의 정의다.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가는 것. 화성에 갈 첫 번째 승무원들도 그럴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지구에 남은 사람들은 그들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기술을 줄 책임이 있다. 그 최선의 기술 중 하나가 핵 열추진 엔진이다. 핵열 추진이 성숙해지면 화성을 넘어선다. 목성 시스템, 토성과 그 위성들, 타이탄, 엔켈라두스. 이곳들은 생명체 존재 가능성을 가진 장소들로 과학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엔켈라두스에는 지하바다가 있고 그 바다의 물이 실제로 간헐천을 통해 우주로 뿜어져 나오는 것이 관찰되었다. 화학 로켓으로 토성 시스템에 도달하는데 7년 가까이 걸렸다. 카시니 탐사선이 그 증거다. 해결 추진을 사용하면 이 시간이 극적으로 줄어든다. 해결 추진 화성 임무를 가능하게 하는 요소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기술적 측면에서 핵분열 에너지의 밀도는 화학 에너지보다 550만 배 높다. 비추력은 화학 로켓의 2배에 달한다. 여행 시간은 8개월에서 45일로 단축된다. 방사선 노출은 그에 비례해서 줄어든다. 화물 운반 능력은 극적으로 증가한다. 프로그램적 측면에서 드라코가 2027년 궤도 시험을 목표로 하고 있다. 로키드 마틴과 BWX 테크놀로지스가 각각 우주선과 연료요소 개발을 담당하고 있다. 나사와 다르파가 공동으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지정학적 측면에서 중국이 2033년 유인 화성 임무를 목표로 하고 있다. 러시아가 핵추진 우주선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우주에서의 전략적 주도권이 걸려 있다. 인류 문명의 측면에서 단일 행성 문명에서 다중 행성 문명으로의 전환이 시작된다. 화성에서의 생명체 탐사 가능성이 열린다. 우주 자원 개발에 경제적 전망이 보인다. 이 모든 것들이 동시에 현실이다. 그리고 그 현실의 중심에 핵열 추진 엔진이라는 기술이 있다. 지금 당신이 이 글을 읽고 있는 이 순간, 그 현실을 향한 작업이 진행 중이다. 도면이 그려지고 있다. 숫자들이 확인되고 있다. 재료들이 테스트되고 있다. 시뮬레이션이 돌아가고 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화성. 그리고 그 화성을 향해 핵의 불꽃을 뒤에 남기며 인류는 나아갈 것이다. 45일 만에
이 글을 읽는 당신이 어디에 있든, 지금 몇 시이든,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어떻게 들리든 댓글을 남겨달라. 왜냐하면 지구의 어느 시간대에서 어느 언어로 어느 나이의 사람이 이 이야기를 읽고 있는지가 궁금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두 같은 하늘 아래 있다. 그리고 그 하늘 너머에 화성이 있다. 그리고 그 화성을 향해 지금 이 순간에도 도면이 그려지고 있다. 숫자들은 다음과 같다. 2배 이상의 연료 효율, 45일의 여행 시간, 550만 배의 에너지 밀도, 그리고 처음으로 붉은 행성의 먼지를 밟게 될 몇 명의 우주 비행사들. 하지만 그들 뒤에는 수십억 명이 있을 것이다. 지구에서, 화면 앞에서 그 첫 번째 발자국을 기다리는. 그 발자국이 가능하도록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그들이 하는 일의 결과는 남을 것이다. 해결 추진 엔진 안에서 분열하는 우라늄 원자처럼 작은 것이 거대한 것을 만들어낸다. 그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그리고 거의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안다. 조용히, 거의 알려지지 않은 채로. 엔지니어들의 사무실에서, 해결류 실험실에서, 컴퓨터 시뮬레이션 서버들에서. 하지만 분명히, 확실히 진행 중이다. 당신이 이 글을 읽는 지금 이 순간에도 화성은 기다린다. 그리고 우리는 간다. 시계는 이미 가고 있다. 이것이 해녀 추진 화성 임무의 이야기다. 불완전하고 아직 진행 중이고 수십 가지의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안고 있는, 하지만 실제하고 전진하고 멈추지 않는, 어쩌면 당신의 생애 안에 당신은 행열 추진 우주선이 화성을 향해 출발하는 장면을 볼 것이다. 어쩌면 그 장면은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전 세계에 중계될 것이다. 어쩌면 당신은 그날 어디에 있었는지 평생 기억할 것이다. 그날이 오면 이 이야기를 기억해달라. 핵 분열이 있었다. 수소 추진제가 있었다. 엔지니어들의 도면이 있었다. 그리고 인류가 갔다. 지금 이 순간 어딘가의 나사 엔지니어 책상 위에는 도면 한 장이 놓여 있다. 그 도면에는 숫자들이 빼곡하다. 그리고 그 숫자들이 의미하는 바는 단 하나다. 인류는 화성에 갈 것이다. 이번에는 진짜로. 해결 추진 엔진이 성공한다는 가정하에 2040년대의 화성 임무가 실제로 어떻게 계획될 것인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자. 왜냐하면 세부 사항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세부 사항이 성공과 실패를 가르기 때문이다. 화성 임무는 크게 3단계로 나뉜다. 지구 출발 단계, 성간 항행 단계, 화성 도착 및 체류 단계. 지구 출발 단계에서 해결 추진 엔진은 처음 점화된다. 우주선은 지구 저궤도나 달 궤도에서 조립된 상태다. 엔진이 켜지면 수소 추진제가 핵 반응로를 통과하며 가열된다. 섭씨 2500도의 수소가 노즐에서 분출된다. 우주선이 가속되기 시작한다. 이 가속은 화학 로켓처럼 급격하지 않다. 해결 추진 엔진의 추력, 대중량비는 화학 로켓보다 낮다. 하지만 효율이 2배 이상 높기 때문에 같은 양의 연료로 훨씬 더 많은 속도 변화를 얻는다. 느리게 가속하지만 오래 가속하는 것이다. 우주선이 지구 중력을 벗어나는 데 필요한 속도에 도달하면 엔진이 꺼진다. 우주선은 이제 태양 중력의 영향 아래 화성을 향한 궤도를 따라 날아간다. 성간 항행 단계에서 우주선은 엔진을 끄고 관성으로 날아간다. 이 단계가 여행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하지만 해녀 추진 덕분에 이 단계가 8개월에서 훨씬 짧아졌다. 엔진의 높은 효율이 우주선을 더 빠른 궤도에 올려놓기 때문이다. 이 단계에서 승무원들은 거주 모듈에서 생활한다. 방사선 차폐막 뒤에 운동 루틴으로 근육과 뼈를 유지하면서 화성 지역 연구와 착륙 절차 훈련을 반복하면서 화성 도착 단계에서 엔진이 다시 점화된다. 이번에는 반대 방향으로 감속을 위해 화성 궤도에 진입하기 위해 속도를 줄여야 한다. 이것을
화성 궤도 삽입 기동이라고 한다. 이 기동이 실패하면 우주선은 화성을 그냥 지나쳐버린다. 되돌아올 방법이 없다. 그래서 이 기동은 임무에서 가장 긴장되는 순간 중 하나다. 그리고 그 순간에 지구와의 통신 지연은 최소 수분에서 수십 분이다. 지구의 임무 통제는 기동이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이미 결과가 나온 후에야 알 수 있다. 그것이 화성 임무의 고독함이다. 우주 비행사들은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화성 궤도에 성공적으로 진입하면 착륙선이 분리된다. 소형 화학 로켓을 사용해서 화성 대기권에 진입한다. 배기가 매우 희박하기 때문에 공기 저항만으로는 충분히 감속할 수 없다. 단열재로 감싼 착륙선이 열방패 역할을 하며 배기마찰로 어느 정도 감속한다. 하지만 마지막에는 역추진 로켓이 필요하다. 화성에 이미 보낸 사전 배치 물자들이 착륙 지점 근처에 있어야 한다. 식량, 물, 산소 생성 장비, 기지 모듈. 이것들은 유인 임무 몇 년 전에 먼저 보내놓은 것들이다. 착륙 성공. 그리고 나서 첫 번째 화성인들의 삶이 시작된다. 화성에서의 하루는 지구보다 약 40분 길다. 화성의 자전 주기가 24시간 37분이기 때문이다. 이 미묘한 차이가 수주 수개월이 지나면 생체 리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태양은 화성 하늘에서 지구에서보다 약 60% 작게 보인다. 화성이 지구보다 태양에서 멀기 때문이다. 그래서 태양 에너지도 그만큼 적다. 화성 기지에서의 전력 생산은 지구보다 어렵다. 화성의 먼지 폭풍은 유명하다. 때때로 화성 전체를 뒤덮는 전 지구적 먼지 폭풍이 발생한다. 몇 주에서 몇 달까지 지속될 수 있다. 이 폭풍 동안 태양광 발전은 거의 불가능해진다. 2018년 화성 탐사 로봇 오퍼튜니티가 먼지 폭풍으로 인한 전력 부족으로 15년간의 활동을 마감했다. 유인기지에서는 이 문제가 더 심각하다. 먼지 폭풍 동안 전력이 없으면 생명 유지 시스템도 멈춘다. 그래서 화성기지는 핵발전을 보조 전력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낙은 핵반응로, 화성에 가져간 소형 핵분열 발전 장치, 먼지 폭풍이 와도 멈추지 않는 전력원. 핵기술이 화성에서 2번 역할을 하는 셈이다. 우주선 추진에서 1번, 기지 전력 생산에서 1번. 이것이 핵기술 없이 화성 정착이 매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다. 화성에서의 식량 생산 가능성도 연구되고 있다. 화성 토양에는 식물 성장에 필요한 질소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하지만 화성 대기는 95% 이산화탄소이고 식물은 이산화탄소에서 탄소를 취한다. 화성에서 온실 재배가 가능할 수 있다. 화성 토양에는 과염소산염이 포함되어 있다. 이것은 식물 성장을 방해하고 인체에 독성을 가진다. 화성 토양을 직접 사용하려면 이것을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우주 비행사들이 가져온 토양과 화성 토양을 혼합하고 미생물을 활용하면 장기적으로 화성 토양에서의 식량 생산이 가능할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다. 물 문제도 있다. 화성에는 물이 있다. 극지방에 얼음으로 존재한다. 지하에 액체 상태의 물이 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물을 추출하고 정화하는 것이 화성기지의 생존에 필수적이다. 또한 화성 대기의 이산화탄소에서 산소를 추출하는 기술도 중요하다. 2021년 화성에 간 퍼서비어런스 탐사 로버에는 모엑스라는 실험 장비가 탑재되어 있다. 이산화탄소에서 산소를 만드는 장치다. 실제 화성에서 이 기술의 작동을 검증하기 위해서 이 작은 실험이 미래 화성기지에서의 대규모 산소 생산 기술로 이어질 것이다. 화성기지를 건설하는 것, 화성에서 식량을 기르는 것, 화성에서 물을 얻는 것, 화성 대기에서 산소를 만드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함께 되어야 화성이 진정한 두 번째 고향이 된다. 해결 추진 엔진은 이 여정의 시작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다. 사람을 화성에 데려다주는, 빠르고 안전하게. 하지만 그것으로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이
이야기의 첫 문장이다. 이 모든 것을 생각할 때 한 가지 질문이 자꾸 떠오른다. 화성에서 사람들은 행복할 수 있을까? 이것은 공학적 질문이 아니다. 심리학적, 사회학적, 철학적 질문이다. 지구와의 통신은 수분에서 수십 분 지연된다. 실시간 대화가 불가능하다. 가족, 친구들과의 연결이 편지 교환처럼 비동기적이 된다. 이 고립감을 어떻게 견딜 것인가? 폐쇄된 공간에서 같은 사람들과 계속 생활하는 것. 국제우주정거장의 장기 체류 연구들은 이것이 심각한 심리적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화성 기지에서는 이 기간이 훨씬 길다. 복귀 옵션이 제한적이다. 화성에서 죽는다면 어떻게 되는가? 지구로 돌아가지 못하고 화성에 묻히는 첫 번째 사람. 이 가능성을 모든 화성 탐험가들은 받아들여야 한다. 화성에서 태어나는 첫 번째 인간이 언젠가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은 어디 사람인가? 화성인인가? 지구인인가? 국적은 무엇인가? 이 질문들은 지금 당장의 공학적 도전과는 다른 영역에 있다. 하지만 화성 정착이 진지하게 논의되는 지금, 이 질문들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인류는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역사에서 찾을 수 있다. 신대륙 탐험 시대의 초기 정착자들이 비슷한 상황에 있었다.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지 않기로 결정한,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낸. 화성도 그럴 것이다. 천천히 수십 년에 걸쳐 화성만의 문화가 만들어질 것이다. 화성에서 자란 사람들의 관점, 화성의 자연 환경이 형성하는 미학, 화성의 한계와 도전이 만들어내는 가치관. 그것이 어떤 모습일지 우리는 아직 모른다. 알 수 없다. 그것이 탐험이다. 하지만 그 탐험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기술, 핵 열 추진 엔진. 그것은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를 분명히 하고 싶다. 이 이야기는 낙관론이 아니다. 이것은 현실적 관찰이다. 해결 추진 화성 임무는 쉽지 않다. 해결되지 않은 기술적 문제들이 있다. 산업적 인프라 문제가 있다. 국제 규범 문제가 있다. 예산과 정치적 의지의 문제가 있다. 하지만 이 모든 어려움들은 원칙적으로 극복 가능한 것들이다. 물리법칙이 허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핵분열 에너지는 실재한다. 그 에너지를 이용해 수소 추진제를 가열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가능하다. 메르바가 이미 증명했다. 무엇이 필요한가? 돈, 시간, 의지. 그리고 그 의지를 가능하게 하는 관심. 관심이 의지를 만든다. 의지가 예산을 만든다. 예산이 엔지니어를 먹여 살린다. 엔지니어가 엔진을 만든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중요하다. 핵 열 추진 화성 임무. 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이 알수록, 더 많은 관심이 모일수록 이 임무는 더 빨리, 더 잘 실현될 것이다. 그것이 지금 이 글을 쓰는 이유다. 당신이 이 글을 읽고 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안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왜 중요한지, 어떤 도전들이 있는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그 알미 시작이다. 댓글을 남겨달라.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어떻게 들렸는지, 회의적인가? 흥분되는가? 두렵거나 설레는가? 당신의 반응이 궁금하다. 왜냐하면 이것은 인류의 이야기이고 인류는 당신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지금 이 순간 어딘가의 나사 엔지니어 책상 위에는 도면 한 장이 놓여있다. 그 도면 위의 숫자들이 뜻하는 바는 단 하나다. 인류는 화성에 갈 것이다. 핵열 추진 엔진으로 45일 만에. 그리고 이번에는 진짜로. 이제 이 이야기를 더 넓은 맥락에서 바라볼 시간이다. 해결 추진 엔진과 화성 임무는 거대한 역사적 흐름의 일부다. 그 흐름을 이해하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가 훨씬 선명하게 보인다. 인류는 에너지와 함께 성장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인류의 역사는 새로운 에너지원을 찾아내고
활용하는 역사다. 불. 인류가 처음으로 에너지를 통제하기 시작한 순간이다. 불은 음식을 익히게 했다. 추위를 막았다. 어둠을 밝혔다. 맹수를 쫓았다. 불 덕분에 인류의 뇌가 더 발달했다는 연구들도 있다. 익힌 음식이 더 많은 에너지를 제공하고 그 에너지가 뇌 성장을 가능하게 했다는. 그 다음은 가축이었다. 동물의 근육 에너지를 활용하는 것, 농업을 가능하게 했다. 도시를 가능하게 했다. 문명의 기초가 됐다. 그 다음은 풍력과 수력이었다. 돛과 물레방아. 지리적 한계를 넘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바람이 배를 몰았다. 대양을 건넜다. 세계가 연결됐다. 그 다음은 석탄과 증기기관이었다. 산업혁명. 인류의 생산력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수십 명이 하던 일을 기계 하나가 할 수 있게 됐다. 도시가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철도가 대륙을 가로질렀다. 그 다음은 석유와 내연기관이었다. 자동차, 비행기, 이동이 자유로워졌다. 전쟁의 양상이 바뀌었다. 세계화가 가속됐다. 그 다음은 전기였다. 발전소와 전력망, 에디슨과 테슬라의 시대. 빛이 생겼다. 통신이 생겼다. 컴퓨터가 생겼다. 인터넷이 생겼다. 그리고 핵 에너지. 1938년 오토 한과 프리츠 슈트라스만이 우라늄 핵 분열을 발견했다. 리제 마이트너와 오토 프리시가 그 의미를 이론화했다. 1945년 인류는 처음으로 핵 에너지의 파괴적 힘을 사용했다. 그리고 그 이후 핵 에너지는 평화적 목적으로도 사용되기 시작했다. 원자력 발전소, 방사선 의학, 그리고 이제 우주 추진. 각 에너지 전환점마다 인류의 능력 범위가 확장됐다. 불 이전에 인류가 살 수 있는 환경의 범위가 있었다면 불 이후에는 그 범위가 넓어졌다. 증기기관 이전에 이동의 속도와 거리에 한계가 있었다면 증기기관 이후에는 그 한계가 밀려났다. 핵계열 추진 엔진은 그 다음 에너지 전환점의 일부다. 화학 에너지에 묶여있던 우주 탐사를 핵 에너지의 수준으로 올리는 것. 화성이 닿을 수 없는 거리에서 닿을 수 있는 거리로 바뀌는 것. 이것이 역사적 흐름에서 바라본 핵열 추진 화성 임무의 의미다. 그리고 역사를 보면 알 수 있다. 이 전환은 항상 일어났다. 항상 반대가 있었다. 항상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도 항상 일어났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반대가 있다. 핵에 대한 공포, 비용에 대한 우려, 다른 문제들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 이 반대들은 진지하게 들어야 한다. 하지만 역사는 결국 앞으로 나아갔다. 그 앞으로 나아가는 힘의 이름은 여러 가지다. 호기심, 탐험 본능, 생존 욕구, 경쟁, 협력, 꿈. 어떤 이름으로 불리든 그 힘은 지금도 작동하고 있다. 나사의 엔지니어들을 움직이는 힘, 로키드 마틴의 설계자들을 움직이는 힘, BWX 테크놀로지스의 연구자들을 움직이는 힘. 그 힘이 도면을 그리게 하고 연료를 개발하게 하고 테스트를 계획하게 한다. 그 힘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 어쩌면 가장 정확한 이름은 이것이다. 인류. 인류가 화성에 가려 한다. 핵열 추진 엔진으로 45일 만에. 그리고 이번에는 진짜로. 이 이야기에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이 있다. 바로 국제협력의 가능성이다. 아폴로 프로그램은 순전히 미국의 프로그램이었다. 소련과의 경쟁이 동기였고 미국의 국력이 자원이었다. 그 접근이 달 착륙을 가능하게 했다. 하지만 그 접근은 제한적이었다. 국제우주정거장은 달랐다. 미국, 러시아, 유럽, 일본, 캐나다의 협력으로 만들어졌다. 냉전이 끝난 후 과거의 우주 경쟁 상대들이 협력자가 됐다. 그 협력이 지금까지 20년 이상 우주에서 상주 인간 존재를 가능하게 했다. 화성 임무는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 한쪽에서는 새로운 우주 경쟁이 시작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
미국과 중국이 각각 화성을 목표로 한다. 이것이 경쟁으로 이어지면 속도는 빨라질 수 있다. 하지만 비용도 커지고 중복 투자도 생기고 갈등의 씨앗이 뿌려질 수 있다. 다른 한쪽에서는 화성이 국제 협력의 장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이 있다. 어느 한 나라가 단독으로 화성 기지를 건설하는 것은 너무 비싸고 복잡하다. 여러 나라가 기술과 비용을 나누면 더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화성 존재가 가능하다. 지금 현재는 경쟁과 협력이 혼재해 있다. 미국과 유럽, 캐나다, 일본, 호주 등은 아르테미스 협정 아래 달 탐사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별도의 달 탐사 계획을 가지고 있다. 화성에서 어떤 체제가 구축될지는 아직 모른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화성은 한 나라의 소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우주 조약이 그것을 금지하고 있다. 화성은 모든 인류의 것이다. 그 원칙이 실제로 어떻게 구현될지가 앞으로 수십 년의 과제다. 해겔 추진 엔진이 이 맥락에서 흥미로운 이유가 있다. 이 기술이 성숙해지면 화성 접근이 더 쉬워진다. 더 많은 나라가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더 자주, 더 저렴하게 화성에 사람과 물자를 보낼 수 있게 된다. 기술이 문을 열면 더 많은 사람이 그 문을 통과할 수 있다. 이것은 단순히 낙관론이 아니다. 역사적 패턴이다. 기술이 비용을 낮추면 접근이 민주화된다. 항공기가 처음 등장했을 때는 극소수만 탈 수 있었다. 지금은 수십억 명이 매년 비행기를 탄다. 인터넷이 처음 등장했을 때는 소수의 특권이었다. 지금은 전 세계 수십억 명이 사용한다. 해겔 추진 우주선이 화성 여행을 가능하게 하면 처음에는 소수만 간다. 하지만 기술이 성숙하고 비용이 낮아지면 더 많은 사람이 간다. 그것이 방향이다. 이제 가장 큰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 화성에서 생명체를 찾을 수 있을까? 이것은 해멸 추진 엔진과 직접 관련된 질문이 아니다. 하지만 화성 임무의 가장 깊은 동기 중 하나다. 화성은 수십억 년 전에 지금보다 따뜻하고 습했다. 강이 흘렀다. 바다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대기도 더 두꺼웠다. 그런 환경에서 생명이 시작됐을 가능성을 과학자들은 진지하게 탐구하고 있다. 생명이 시작됐다면 지금 어디에 있는가? 화성이 식고 건조해지면서 생명이 멸종됐을 수도 있다. 하지만 지하 깊은 곳에 따뜻하고 액체물이 있는 환경에 여전히 미생물이 살고 있을 수도 있다. 퍼서비어런스 탐사 로버는 지금도 화성 표면에서 과거 생명체의 흔적을 찾고 있다. 제제로 분화구. 과거에 강에 삼각주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곳이다. 유기물 분자들이 발견됐다. 하지만 유기물 분자가 생명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생명의 흔적을 확실히 찾으려면 훨씬 더 정교한 분석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분석은 지구의 실험실에서 해야 할 수도 있다. 화성 시료 귀환 임무. 화성의 암석과 토양 샘플을 지구로 가져오는 임무. 퍼서비어런스가 이미 샘플을 수집해서 밀봉된 튜브에 보관하고 있다. 이 튜브들을 화성에서 발사해서 지구로 보내는 임무가 계획되고 있다. 이 임무에서 화성 생명체의 흔적이 발견된다면 어떻게 될까? 그것이 현재 생명체가 아니라 과거에 화석화된 흔적이라도 그 발견의 충격은 상상하기 어렵다. 우주에서 인류가 알고 있는 생명체는 지구 생명체뿐이다. 화성에서 독립적으로 생명이 시작됐다는 증거가 나온다면 그것은 우주에 생명이 흔하다는 것을 강하게 시사한다. 우주 어딘가에 다른 지적 생명체가 있을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다. 그 발견은 인류의 세계관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이다. 그래서 화성 임무는 단순히 두 번째 행성을 개척하는 것이 아니다. 우주에서 우리의 위치를 이해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해결 추진 엔진은 그 이해의 과정을 빠르게 한다. 더 많은 사람이 더 자주 화성에 갈 수 있게 한다. 더 정교한 장비를 화성에 보낼 수 있게 한다. 화성 탐사의 속도와 깊이를 높인다. 그것이 이 기술의 진짜 의미다. 단순히 여행 시간을 줄이는 것이 아니다. 인류의 화성 이해를 깊게 하는 것.
화성에서의 생명 탐사를 가속하는 것. 그리고 어쩌면 우리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에 대한 답에 가까워지는 것. 이제 이 긴 이야기의 끝을 향해 가보자. 해결 추진 화성 임무. 이것은 기술 이야기이기도 하고 역사 이야기이기도 하고 인류 이야기이기도 하다. 기술 이야기로서는 이렇다. 핵분열 에너지의 밀도가 화학 에너지의 550만 배다. 이 에너지로 수소를 가열하면 배기 속도가 2배 높아진다. 비추력이 2배 높아지면 같은 연료로 2배의 속도 변화를 얻는다. 그 결과로 화성까지의 여행 시간이 8개월에서 45일로 줄어든다. 드라코 프로그램이 2027년에 이것을 궤도에서 시험한다. 역사 이야기로서는 이렇다. 1955년부터 시작된 핵로켓 연구, 1960년대의 네르바 성공, 1972년의 프로그램 취소, 50년의 공백, 그리고 지금 다시 시작되는 개발. 인류 이야기로서는 이렇다. 인류는 항상 더 멀리 가려 했다. 불 이후, 도구 이후, 배 이후, 비행기 이후, 로켓 이후. 그 다음이 행렬 추진이다. 그 다음의 다음이 무엇인지는 모른다. 하지만 방향은 언제나 같았다. 더 멀리. 이 세 이야기가 지금 하나의 지점에서 만나고 있다. 그 지점의 이름은 화성이다. 그리고 그 화성을 향해 지금 이 순간에도 도면이 그려지고 있다. 이 글을 읽는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이 있다. 이 이야기를 한 사람에게 이야기해달라. 가족이든 친구든 동료든. 해결 추진 화성 임무 이야기를. 45일 만에 화성에 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그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더 많이 알려질수록 더 강해지기 때문이다. 더 많은 사람이 알수록 더 많은 관심이 모인다. 더 많은 관심이 모일수록 더 많은 자원이 이 방향으로 흐른다. 더 많은 자원이 흐를수록 이 임무는 더 빨리 현실이 된다. 당신의 한마디 이야기가 그 흐름의 일부가 될 수 있다. 그것이 평범한 사람들이 역사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거창한 결정이나 천재적인 발명이 아니다. 단지 아는 것, 이야기하는 것, 관심을 갖는 것. 화성은 기다린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순간 그 여정을 위한 엔진을 만들고 있다. 핵분열의 불꽃으로, 45일의 여행으로, 그리고 인류의 의지로 시계는 이미 가고 있다. 화성 임무의 심리적 차원을 더 깊이 탐구해보자. 왜냐하면 기술이 완성되어도 그것을 사용하는 것은 결국 인간이기 때문이다. 우주비행사 선발 과정은 이미 극도로 엄격하다. 신체 기준, 학력 기준, 경험 기준. 하지만 화성 임무를 위한 선발은 그것을 넘어설 것이다. 왜냐하면 화성 임무의 심리적 요구가 지금까지의 어떤 임무보다 크기 때문이다. 폐쇄환경 장기 체류 실험들이 이미 진행됐다. 나사와 여러 우주기관들이 지구에서 화성 임무 조건을 시뮬레이션하는 실험들을 했다. 하와이의 마우나로아 화산 사면에서, 러시아 모스크바 근처의 시설에서, 남극 기지에서. 이 실험들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인가? 소수의 사람들이 장기간 폐쇄된 공간에서 함께 생활할 때 심리적 긴장이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개인 간 갈등, 지루함에서 오는 우울감, 고향으로부터의 격리감, 임무 자체에 대한 의구심. 이것들은 기술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다. 인간의 마음이 관련된 문제들이다. 그래서 화성 임무를 위한 심리적 지원 시스템도 기술만큼 중요하다. 승무원 구성 방식, 갈등 해결 프로토콜, 지구와의 정기적 심리 상담 연결, 개인 공간과 집단 공간의 균형, 일과의 구조화, 취미 활동과 창의적 표현을 위한 공간. 화성까지의 여행 시간이 45일로 줄어드는 것이 이 심리적 부담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 8개월을 버티는 것과 45일을 버티는 것은 전혀 다른 심리적 도전이다. 하지만 화성 표면에서의 체류는 여전히 18개월 이상이다.
그 기간 동안의 심리적 건강이 임무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 인류가 장기 우주 체류에서 배운 것들이 있다. 루팀의 중요성, 의미 있는 일의 중요성, 팀 역동성의 관리, 개인적 연결의 유지. 화성에서 이 교훈들이 적용될 것이다. 하지만 아마도 우리가 아직 상상하지 못한 새로운 도전들도 나올 것이다. 그래서 화성 임무는 단순히 공학적 도전이 아니다. 인문학적 도전이기도 하다. 인간이 극한 환경에서 어떻게 함께 살아가는지, 무엇이 인간을 이어주는지, 어떤 조건에서 인간이 번성하는지 그 답을 화성이 가르쳐 줄 것이다. 그리고 그 교훈은 지구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 지구에서도 인간들은 극한 환경에서 살아간다. 전쟁 지역, 재난 피해 지역, 극도의 빈곤 지역. 화성 임무에서 배운 폐쇄 환경 심리학이 지구의 위기 대응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것 또한 우주 탐사의 파급 효과 중 하나다. 해결 추진 엔진에 대해 이야기하면 항상 나오는 질문이 있다. 안전한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간단하지 않다. 하지만 몇 가지 사실을 짚어두는 것이 중요하다. 첫째, 핵열 추진 엔진에 사용되는 핵 반응로는 발사 전까지는 작동하지 않는다. 로켓이 지구를 떠나 안전한 고도에 도달한 다음에야 반응로가 가동된다. 발사 사고가 나더라도 방사성 오염은 최소화된다. 연료 요소가 비임계 상태이기 때문이다. 둘째, 드라코 프로그램은 800km 이상의 고궤도에서 테스트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 구도에서는 반응로 수명에 다한 후 자연스럽게 소각되어 지구에 낙하하지 않는다. 셋째, 현대의 핵안전 기준은 1960년대보다 훨씬 엄격하다. 다중 안전장치, 실패 안전 설계, 사고 시 자동 셧다운. 그렇다고 해서 위험이 제로라는 뜻은 아니다. 어떤 기술도 완벽하게 안전하지 않다. 자동차도 안전하지 않다. 비행기도 안전하지 않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사용한다. 왜냐하면 위험과 혜택을 비교했을 때 혜택이 크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해결 추진 우주선도 같은 맥락에서 판단해야 한다. 위험이 있다. 하지만 화성을 8개월이 아닌 45일 만에 갈 수 있다는 혜택이 있다. 방사선 피폭을 극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혜택이 있다. 더 많은 화물을 더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다는 혜택이 있다. 위험과 혜택의 균형. 그것이 모든 기술 결정의 핵심이다. 그리고 그 균형을 판단하는 것은 전문가들만의 영역이 아니다. 사회 전체의 대화가 필요하다. 민주주의에서 대규모 기술 사용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야 한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 전문가들만의 대화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대화가 되어야 한다. 당신이 이 글을 읽고 있다는 것은 당신이 그 대화의 일원이 됐다는 것이다. 이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숫자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 550만. 핵 분열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보다 높은 배수. 825. 1960년대 너바 엔진의 비추력. 초단위 900 이상. 드라코가 목표로 하는 비추력. 초단위 2027. 드라코 궤도 시험 목표 연도 45. 행열 추진 우주선으로 화성까지 가는데 걸리는 일수 8. 화학 로켓으로 화성까지 가는데 걸리는 개월수 23. 너바 엔진 테스트 횟수 109. 단일 네르바 엔진 최장 연속 작동 시간 분단위 1972년. 너바 프로그램 취소 연도 50. 그로부터 지금까지 지난 세월. 연단위 2033. 중국의 유인 화성 임무. 목표 연도 4. 화성의 중력이 지구 중력의 비율 38%. 24시간 37분. 화성 하루의 길이. 이 숫자들이 말하는 이야기. 이 숫자들이 가리키는 방향. 화성. 그리고 그 화성으로 가는 열쇠. 핵 열 추진 엔진. 지금 이 순간 어딘가의 엔지니어 책상 위에는 도면 한 장이 놓여 있다. 그 도면에는 이 숫자들의 일부가 담겨 있다. 그리고 그 도면이 뜻하는 바는 단 하나다. 인류는 화성에 갈 것이다.
해결 추진 엔진으로 45일 만에, 그리고 이번에는 진짜로 시계는 이미 가고 있다.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알려달라. 이 기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화성 임무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지구 문제가 먼저라고 생각하는가? 해결 추진 엔진의 안전성이 걱정되는가? 혹은 흥분되는가? 관심의 한마디 한마디가 이 큰 대화의 일부다. 우리는 같은 하늘 아래 있다. 그 하늘 너머에 화성이 있다. 그리고 그 화성을 향해 지금 이 순간에도 인류는 나아가고 있다. 네 모든 이야기를 읽으면서 당신은 어쩌면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른다. 이것이 나와 무슨 관계인가? 나는 우주 엔지니어도 아니고 나사 직원도 아니고 억만장자 우주기업가도 아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당신과 관계가 있다. 왜냐하면 당신이 세금을 내는 나라에서 이 기술에 투자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가 정치적 결정이기 때문이다. 그 정치적 결정은 선출된 대표자들이 하고 그 대표자들은 유권자들의 의견을 반영한다. 당신이 유권자라면 당신의 의견이 중요하다. 또한 당신이 자녀를 두고 있다면 혹은 자녀를 두게 된다면 그 자녀들이 살아갈 미래에 화성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햇열 추진 화성 임무가 성공한다면 당신의 자녀 세대에서 화성에 인간이 산다.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잠깐 생각해보라. 당신의 자녀 혹은 손자 세대가 화성에서 태어난 첫 번째 인간들을 알 수 있다. 그들이 화성의 뉴스를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다. 어쩌면 그들 중 일부는 화성에 갈 수도 있다. 그 미래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당신의 이야기다. 인류의 일원으로서 해결 추진 화성 임무는 인류의 프로젝트다. 특정 나라나 기업이나 개인의 프로젝트가 아니다. 물론 현재는 미국 정부와 방산기업들이 주도하고 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인류 전체의 것이 될 것이다. 달 착륙이 그랬다. 1969년 닐 암스트롱이 달에 발자국을 남겼을 때 그것은 미국의 승리이기도 했지만 인류의 승리이기도 했다. 전 세계 수억 명이 그 순간을 함께 경험했다. 미국인이든 소련인이든 아프리카인이든 아시아인이든 화성 임무도 그럴 것이다. 처음 화성에 발을 딛는 우주 비행사들이 어느 나라 출신이든 그 순간은 인류 공동의 순간이 될 것이다. 그 순간을 향해 지금 일하는 사람들, 그들이 받는 지지, 그 지지를 보내는 우리, 이것이 모두 연결되어 있다. 그 연결의 일부가 되는 것, 그것이 지금 이 이야기를 읽는 의미 중 하나다. 화성 임무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종종 거대한 숫자들과 추상적인 개념들에 집중한다. 550만 배의 에너지 밀도, 45일의 여행 시간, 수십 년의 타임라인. 하지만 그 거대함의 이면에 있는 아주 구체적인 것들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화성에 처음 착륙하는 날, 승무원들이 처음으로 화성 토양을 손으로 만질 때의 느낌. 산화철로 붉게 물든 토양, 지구와는 다른 질감. 수십억 년의 시간을 담은 첫 번째 화성 저녁. 분홍빛에서 파랗게 변하는 하늘을 보며 아주 작게 파란 점 하나를 찾는다. 지구다.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역사, 모든 문명이 담긴 처음으로 화성 토양에서 키운 식물이 싹을 틔울 때, 붉은 행성에서 처음으로 자란 녹색, 생명의 신호. 화성 기지 내부의 냄새, 아마도 찬소 생성 장비의 냄새, 식물의 냄새, 인간 특유의 냄새, 그리고 화성 밖에서 기지 내부로 가져온 화성 먼지의 냄새. 이 구체적인 것들이 화성 임무가 가지는 무게다. 추상적인 수치가 아니라 감각적이고 인간적인 경험으로서의 화성. 그리고 그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것 중 하나가 햇열 추진 엔진이다. 우주선 안에 거대한 반응로가 있고 수소가 그 열을 받아 분출되고 그 반작용으로 우주선이 나아간다. 그 복잡하고 정밀한 기계가 있기에 인간이
붉은 행성의 토양을 만질 수 있다. 기술과 인간 경험의 연결. 그것이 이 이야기의 핵심이기도 하다. 아이작 뉴턴이 1687년에 운동법칙을 썼을 때 그는 화성을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오토 한이 1938년에 핵분열을 발견했을 때 그는 우주선 엔진을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의 발견이 쌓이고 쌓여 지금 우리에게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지금 핵연료 요소를 개발하는 BWX 테크놀로지스의 엔지니어가 하는 작업. 그것이 수십 년 후 화성에 착륙한 승무원에게 어떻게 연결될지 그 엔지니어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 하지만 그 연결이 있다. 모든 발견은 이전 발견 위에 서 있다. 모든 기술은 이전 기술에서 태어난다. 그리고 그 누적이 인류의 능력 범위를 계속 넓혀왔다. 화성은 그 능력 범위의 다음 지점이다.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고 싶다. 실패에 대해. 위대한 탐험들에는 언제나 실패가 있었다. 첫 번째 항해가 성공했을 때 그 전에 실패한 항해들이 있었다. 라이트 형제가 성공하기 전에 수많은 실패가 있었다. 아폴로 11호가 성공하기 전에 아폴로 1호의 화재로 3명의 우주비행사가 목숨을 잃었다. 해결 추진 화성 임무에도 실패가 있을 것이다. 테스트 실패가 있을 수 있다. 예산 삭감으로 프로그램이 지연될 수 있다. 기술적 난관으로 설계가 변경될 수 있다. 어쩌면 더 큰 사고도 있을 수 있다. 그 실패들은 이 이야기의 일부다.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 아니라 인정해야 할 것이다. 역사는 성공으로 기억된다. 하지만 그 성공을 만든 것은 실패들이었다. 각 실패에서 배운 것들이 다음 시도를 더 낫게 만들었다. 드라코가 2027년에 궤도 시험에서 뭔가 잘못된다면 그것은 끝이 아니다. 그것은 배움의 기회다. 그 배움이 다음 시도를 더 좋게 만든다. 그런 관점으로 이 여정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단선적인 성공의 서사가 아니라 시행착오를 통한 전진의 서사로. 이제 정말 마무리할 시간이다. 지금 이 순간 어딘가의 나사 엔지니어 책상 위에는 도면 한 장이 놓여 있다. 그 도면에는 숫자들이 빼곡하다. 그 숫자들이 의미하는 바는 단 하나다. 인류는 화성에 갈 것이다. 550만 배의 에너지 밀도를 가진 핵연료로 2배의 효율을 가진 엔진으로 45일 만에 8개월이 45일로 줄어드는 것. 그것이 이 이야기가 말하는 전부다. 그리고 그 45일이 의미하는 바는 화성이 인류의 두 번째 고향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너무 멀지 않은, 너무 위험하지 않은, 다 알 수 있는. 화성은 기다린다. 우리는 간다. 시계는 이미 가고 있다. 화성으로 가는 길에 마지막 퍼즐 조각들을 이야기해보자. 해결 추진 엔진이 완성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준비된 것은 아니다. 화성 임무는 수십 개의 기술과 시스템이 동시에 작동해야 한다. 그중 몇 가지를 더 살펴보자. 착륙 기술. 화성 대기는 지구의 약 1% 밀도다. 낙하산만으로는 부족하다. 퍼서비어런스 탐사 로버는 스카이크레인이라는 기발한 방법으로 착륙했다. 하지만 사람을 태운 착륙선은 그것보다 훨씬 무겁다. 사람과 귀한 로켓과 보급품을 합치면 수십 톤이다. 그 무게를 안전하게 화성 표면에 내려놓는 기술.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다. 귀환 기술. 화성에 착륙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귀환이다. 화성에서 지구로 돌아오려면 화성 표면에서 로켓을 발사해야 한다. 화성의 중력이 지구보다 낮기 때문에 더 작은 로켓으로 가능하다. 하지만 그 로켓의 연료를 어떻게 마련하는가? 지구에서 가져가면 너무 무겁다. 화성 현지에서 만들 수 있다면 더 좋다. 화성 대기의 이산화탄소와 화성 토양의 수분을 이용해 메탄을 합성하는 기술이 연구되고 있다. 통신 기술. 화성과 지구 사이의 통신은 빛의 속도로도 수분에서 수십 분이 걸린다. 이 지연을 최소화하고 화성 표면에서 지구까지의 데이터 전송 속도를 높이는 기술이 필요하다. 화성 궤도 위성들이 중계 역할을 할 것이다. 생명 유지 시스템. 화성 기지에서 공기, 물,
음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시스템. 지구에서 모두 가져오는 것은 불가능하다. 화성 현지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ISRU, 즉 현지 자원 활용이 핵심 기술 중 하나다. 방사선 방호. 화성에는 지구와 달리 자기장이 거의 없다. 그래서 태양과 우주에서 오는 방사선을 막아주는 자연적 보호막이 없다. 화성 기지는 방사선으로부터 승무원을 보호해야 한다. 두꺼운 벽, 지하 구조물, 혹은 화성 토양으로 덮인 돔 구조물이 검토되고 있다. 이 모든 기술들이 행열 추진 엔진과 함께 필요하다. 그리고 이것들 각각도 별도의 연구개발 과제다. 화성 임무는 단 하나의 혁신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수십 대의 혁신들이 함께 조각을 맞추어야 한다. 퍼즐처럼 해결 추진 엔진은 그 퍼즐에서 가장 큰 조각 중 하나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퍼즐이 완성되지 않는다. 그래서 화성 임무는 단기간의 집중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수십 년에 걸친 꾸준하고 지속적인 투자와 개발이 필요하다. 그 꾸준함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관심이다. 지속적인 공공의 관심이 정치적 의지를 유지하고 그 의지가 예산을 유지하고 그 예산이 과학자와 엔지니어들을 먹여 살린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끝나도 당신의 관심은 끝나지 않아야 한다. 해결 추진 화성 임무. 이것을 기억해달라. 드라코 프로그램을 기억해달라. 2027년이라는 연도를 기억해달라. 그리고 그때 2027년에 드라코가 궤도에서 핵열 추진 엔진을 시험한다는 뉴스가 나오면 그것이 왜 중요한지 알 것이다. 그것이 어디로 향하는지 알 것이다. 그 알미, 이 이야기의 선물이다. 화성은 기다린다. 우리는 간다. 시계는 이미 가고 있다. 그리고 이제 당신도 그 시계 소리를 듣는다. 이 이야기의 진짜 시작점은 물리법칙이다. 그리고 물리법칙은 바뀌지 않는다. 핵분열은 실제한다. 우라늄 원자가 중성자를 흡수하고 분열될 때 엄청난 에너지가 나온다.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수십 년의 실험으로 확인된 사실이다. 그 에너지로 수소를 가열하고 노즐을 통해 분출할 수 있다. 이것도 네르바가 이미 증명했다. 물리법칙이 허용하는 것은 결국 이루어진다. 시간이 문제일 뿐이다. 1687년 뉴턴의 법칙에서 1969년 달 착륙까지 282년이 걸렸다. 1938년 핵군열 발견에서 드라코의 2027년 시험까지는 89년이다. 그리고 화성 유인 착륙은 어쩌면 그로부터 또 20년 안에 이루어질 것이다. 각 단계가 이전 단계 위에 서 있다. 모든 발자국이 이전 발자국 위에 만들어진다. 그것이 인류의 방식이다. 그리고 그 방식으로 우리는 화성에 간다. 지금 이 순간에도 도면이 그려지고 있다. 숫자들이 확인되고 있다. 엔지니어들이 일하고 있다. 화성에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 간다.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는 하나의 질문이 있다. 인류는 화성에 갈 것인가? 답은 이미 나와 있다. 갈 것이다. 물리법칙이 허용하고 기술이 발전하고 의지가 있기 때문이다. 남은 질문은 언제인가, 어떻게인가 뿐이다. 그리고 그 언제와 어떻게를 결정하는 핵심 기술 중 하나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해결 추진 엔진, 드라코 프로그램, 2027년의 시험, 그리고 그 이후의 화성. 당신이 이 이야기를 알게 됐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화성은 기다린다. 그리고 우리는 간다. 시계는 이미 가고 있다. 해결 추진 화성 임무를 응원하는 사람이라면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이 이야기를 공유하는 것, 관련 뉴스를 찾아보는 것, 드라코 프로그램의 진행 상황을 주시하는 것, 그리고 우주 탐사를 지지하는 정치인들을 지지하는 것. 거창한 일이 아니다. 아는 것에서 시작한다. 관심을 갖는 것에서 시작한다. 그리고 이야기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그 작은 시작들이 모여 거대한 흐름이 된다. 그 흐름이 화성으로 향하는 인류의 발걸음을 빠르게 한다. 어딘가의 엔지니어가 지금도 도면을 그리고 있다. 그 도면 위에 당신의 관심도 조용히 놓여 있다. 화성은 기다린다.
우리는 간다. 이번에는 진짜로. 1969년 7월 20일. 닐 암스트롱이 달 표면에 발을 내디디며 말했다. 한 사람에게는 작은 발걸음이지만 인류에게는 거대한 도약이라고. 그 말이 50년이 넘은 지금도 울린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화성에서도 그런 순간이 올 것이다. 처음으로 화성에 발을 디딘 인간이 무슨 말을 할지 우리는 모른다. 하지만 그 말도 오래 기억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 순간도 인류의 도약이기 때문이다. 그 도약을 준비하는 기술들 중 하나가 핵열추진 엔진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만들어지고 있는 그 준비를 아는 것, 그 이야기를 아는 것, 그리고 그 순간이 올 때 왜 가능했는지를 아는 것, 그것이 이 글을 읽은 당신이 얻은 것이다. 화성은 기다린다. 그리고 이제 당신도 기다린다. 함께.